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미 동맹의 견고함이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과는 반대로 주한미군들은 한국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요즘 주한미군 철수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 남으려는 미군이 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 취재해볼 만하지 않나요? 편집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는데 왜 미군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으려 할까? 이 질문은 분명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한미군에 대한 기사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범죄 사건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아 훑어보니 주한미군 병장 에릭 존슨이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28살이라 저보다 7살이나 어리네요. 자리로 돌아와 바로 연락을 취했고 다행히 인터뷰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노트북과 녹음기 그리고 질문지를 챙겨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한적했고 창가 자리에 앉아 에릭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카페 문이 열렸고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미국인 청년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김도윤 기자님이시죠? 에릭 존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놀랍게도 에릭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물론 약간의 억양은 있었지만 상당히 유창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날씨 이야기로 가볍게 대화를 시작했고 곧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갔습니다. 에릭 씨, 솔직히 질문드려도 될까요? 요즘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고 하고 미군 철수 얘기도 나오는데 왜 한국에 남고 싶으세요? 저의 직설적인 질문에 에릭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한국이 좋아서요. 너무나 심플한 대답에 저는 속으로 실망했습니다. 이거 기사거리 안 되겠는데 하지만 곧 에릭의 다음 말이 저의 귀를 번쩍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제 고향 같아요. 그의 눈빛은 진실되었고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흥미를 느끼고 녹음기의 볼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에릭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 차례였습니다. 주한미군의 한국 사랑, 그 속에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저는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의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던 오후, 에릭의 말은 제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향 같다는 그의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직감했죠. 에릭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신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갤러리에는 놀랍게도 한국에서의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선 가능해요. 에릭이 보여준 사진들은 마치 한국인의 일상을 담은 것 같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방문한 모습,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열창하는 장면, 심지어 김장을 하는 사진까지 있었죠. 그는 화면을 넘기며 각 사진에 얽힌 짧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중요한 부분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주한미군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릭은 사진 속 스토리를 들려주면서도 그 사이사이 미국과 한국의 생활 방식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밤에 편의점도 가기 힘든 미국의 치안 문제와 새벽 3시에도 치킨 배달이 가능한 한국의 편리함, 인터넷 속도의 차이, 대중교통의 발달 등 그가 느낀 한국의 장점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다음 사진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짙은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찜질방에서 한국 친구들과 웃고 있는 에릭의 모습이었죠. 자연스러운 웃음, 편안한 분위기는 마치 그가 오랫동안 이곳에 속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잔을 부딪히는 장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 등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관광객처럼 체험하는 것이 아닌 한국 문화 속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이었습니다. 이 친구, 진짜 한국을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단순히 한국 생활이 편해서 남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죠. 마치 오랜 친구를 이야기하듯 한국에 대해 말하는 에릭의 모습에서 저는 뭔가 특별한 사연을 감지했습니다. 카페의 창밖으로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에릭의 이야기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지만 아직 핵심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이 그에게 특별한지, 왜 고향처럼 느껴지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한국을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에릭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펜을 들어 중요한 부분을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에릭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에릭의 표정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의 얼굴 한쪽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취재원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 기자는 그저 침묵하며 기다려야 하는 순간 말이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일이었습니다. 에릭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를 회상하듯 조금 멀게 들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 에릭에게 이곳은 그저 1년에서 2년 정도 복무하다 떠날 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애착도 관심도 없었죠. 단지 군인으로서 명령받은 근무지였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희미하게 보였고 우리가 앉아있는 카페 아래로는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릭의 시선도 창밖을 향했습니다. 마치 그 풍경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찾는 듯했죠. 에릭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혼란스러움,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색함 등을 설명했습니다. 복무 초기에는 기지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웠다고 합니다. 낯선 음식, 이해할 수 없는 언어, 그리고 미군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복잡한 시선까지 모든 것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릭은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최병준 중사를 만났습니다. 병준은 영어가 유창했고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에릭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였지만 훈련을 함께하며 점차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에릭의 휴대폰 화면에 다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에릭과 병준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진정한 우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단순한 기념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릭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미국군과 한국군의 합동훈련 중이었고 날씨는 맑았지만 바람이 꽤 강하게 불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술훈련을 위해 병준과 에릭은 같은 팀이 되어 산악 지형을 통과하는 미션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에릭의 호흡이 약간 가빠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그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노트북에 입력하던 손가락도 잠시 멈췄습니다. 때로는 기록보다 경청이 더 중요한 순간이 있으니까요. 산비탈을 따라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바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에릭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바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병준이 그를 강하게 밀쳤고 에릭은 안전한 곳으로 넘어졌습니다. 대신 병준이 낙석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저는 에릭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의 표정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그의 눈빛에서 감사함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이 에릭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병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에릭이 보여주었습니다. 다리에 붕대를 감고도 밝게 웃고 있는 병준의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릭은 그 순간을 회상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약 병준이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지금 자신은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병실에서 병준이 그에게 했던 말은 단순했지만 에릭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린 형제잖아. 전우라는 건 그런 거야. 병준의 이 한마디가 에릭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 사는 곳, 자신이 지켜야 할 곳으로 변화했습니다.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에릭의 표정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분명 그에게 병준과의 우정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에릭은 사진을 넘기며 병준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준이 퇴원한 후 그는 에릭에게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시켜 주었습니다. 함께 찜질방을 가고 야시장을 돌아다니고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며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병준의 가족들도 에릭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명절에는 병준의 고향집에 초대되어 한국의 가족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제게 단순한 복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에릭의 말에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는 나라, 내가 지켜야 할 나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저녁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내부도 점차 따뜻한 조명으로 바뀌었고 우리 주변의 손님들도 하나둘 바뀌고 있었습니다. 에릭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복무 기간이 끝나갈 무렵 에릭은 재계약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어느새 그는 한국에서 5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릭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인 사이의 진정한 우정,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피어난 형제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변화. 이것은 분명 좋은 기사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에릭 같은 미군들의 한국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미동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에릭 씨, 미국 정부는 점점 한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후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에릭 씨와 같은 미군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의 질문에 에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 간 관계와 정치적 현실에 관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에릭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고 진실되었습니다. 에릭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페 내부의 조명이 점점 밝아지면서 창밖의 서울 풍경과 대비를 이루었죠.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습니다. 그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노트북에 입력했습니다. 한 미국 군인이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더 선호한다는 발언은 결코 가볍게 들릴 수 없었습니다. 에릭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남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했지만 한미동맹의 더 큰 그림에서는 복잡한 정치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개인적 의견을 넘어 정치적, 외교적 함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에릭이 말하려는 순간 저는 그의 표정에서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에릭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보다 깊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동등하게 협력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확고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의 조명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저는 에릭의 말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릭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룩한 경제적, 문화적 성장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단기간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력이 한미동맹에도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에릭의 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군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함의를 가진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더 강해질수록 한미동맹도 더 강해질 것이라는 통찰이었습니다. 에릭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기사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미군이 한국에 정착하는 이유를 넘어 강한 한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한미동맹의 모습으로 초점을 옮기고 싶었습니다. 에릭 개인의 경험은 이 큰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에릭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에릭의 답변은 기대 이상으로 깊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순히 좋은 나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주목해야 할 나라, 미래를 선도할 국가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더 강해질수록 한미동맹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녹음된 인터뷰를 다시 들으며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사무실은 이미 많은 동료들이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에릭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그의 이야기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스크린에 타이핑을 하면서 저는 이 기사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지만 정작 미군들은 한국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현상.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단순한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선 깊은 인간적 유대와 한국 사회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이 지켜줘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저는 에릭의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 그리고 병준과 함께한 순간들. 이 사진들 속에서 저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 더 큰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문화적 교류와 진정한 우정이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기사의 구조를 잡으면서 저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에릭의 개인적 경험, 병준과의 우정,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과 사랑,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미래. 이 요소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지 고민하며 저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저는 이 기사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였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의 기사에 푹 빠져드는 순간이 기자로서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에릭의 말 중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기사의 중심에 배치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좋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더 강해질수록 한미동맹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은 제 기사의 핵심 메시지를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에릭 같은 주한미군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 자료도 찾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하는 주한미군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미 있는 추세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재계약률도 다른 해외 주둔 미군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적 사실들은 에릭의 개인적 경험이 단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미군들이 한국을 단순한 근무지가 아닌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사 초안을 완성하며 저는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다양한 후보들을 적어보았지만 결국 트럼프도 놀랄 주한미군의 한국 사랑. 미국보다 한국을 선택한 그들이라는 제목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제목은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기사의 핵심 내용을 잘 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피로가 몰려왔지만
저는 만족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단순한 보도를 넘어 사람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한미 관계,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기사 초안을 몇 번이고 다듬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컴퓨터 화면을 비추는 가운데 에릭의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인터뷰 기사가 아니라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기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편집장이 제자리로 다가와 기사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에릭과의 인터뷰 내용을 설명했고 편집장의 눈빛이 점점 관심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중요한 기사가 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주요 일간지 일면에 실어볼 만한데 편집장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자로서 일면, 기사는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커지는 일이었죠. 더욱 꼼꼼하게 기사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문장, 각 단어가 정확하고 진실되어야 했습니다. 에릭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기사의 결론 부분을 다듬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좋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더 강해질수록 한미동맹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은 제 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되어야만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문화적 영향력을 키워야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현실적인 국제관계의 원리였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에릭의 사진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을 골랐습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에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그의 말처럼 한국이 내 고향 같다는 느낌이 진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편집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각자의 기사 아이템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에릭과의 인터뷰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은 점차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었고 많은 선배 기자들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한미군의 이야기를 넘어 한미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 설명에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기자들도 동의의 표시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 기사는 주요 일간지 일면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교정을 보면서 저는 에릭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주요 일간지 일면에 실리게 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에릭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고 합니다. 발행일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실린 제 기사와 에릭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도 놀랄 주한미군의 한국 사랑 미국보다 한국을 선택한 그들이라는 제목 아래 한강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에릭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취재와 고민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에릭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신문을 봤다며 기사가 자신의 생각을 잘 담아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병준도 신문을 보고 연락이 왔다며 두 사람 모두 기사 내용에 만족한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전해졌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 기자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편집장은 저를 불러 어깨를 두드리며 좋은 기사였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사가 사회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였습니다. 기사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오후 여러 언론사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한미군의 한국 사랑이라는 주제가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후속 취재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에릭에게 다시 연락해 추가 인터뷰 가능성을 물었고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에릭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병준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형제처럼 자연스러웠고
그들의 우정은 보는 이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병준은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임무의 일환으로 에릭과 함께 근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서로를 인간으로 존중할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병준의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기록하며 한미 관계의 미래가 바로 이런 개인적 유대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카페를 나서는 길에 에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긴 이제 제 집이니까요. 그의 말에는 확신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결정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한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제 기사를 바탕으로 한 특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에릭뿐만 아니라 여러 주한미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간적 유대를 형성하고 제2의 고향으로 한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에릭과 병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햇살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국적과 문화를 초월한 진정한 우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로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강해질수록 동맹도 강해진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이 문장들은 제 기사의 핵심 메시지였고 다큐멘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기자로서 중요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에릭과 병준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한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넘어 인간적 유대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한 한국이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후속 기사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과 병준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강한 한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한미 관계에 대한 더 깊은 분석과 비전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풍경 속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나라의 모습을 말입니다.